세미나 발표하게 될 오기 윤승현입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조금 바빴어가지고 준비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디퓨전 권위자님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인공지능 쪽에서 디스틸레이션 쪽을 관심을 있어가지고 이 디스틸레이션 쪽에서 최근에 나온 논문이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해봐서 CVPR 2025에 게재된 이 논문을 가져와봤고요. 그 다음에 뭔가 기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이 논문이 들어왔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저번 여름 방학 때 얘기를 했던 이 컨트라스티브 디스틸레이션이 정말 충분한가에 대한 모멘텀 때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이거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소개를 하고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트라스티브 디스틸레이션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클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클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디스틸레이션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티처 노즐을 이 첫 번째 이 가로 쪽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노즐을 세로 쪽에 놓아서 얘네들의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했다가 얘네들이 이제 똑같게끔 만드는 것이 컨트라스티브 디스틸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가 문제였는데 이런 게 있어요. 티처 노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티처 노즐가 2D 이미지에 관련된 모델로 학습이 된 친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이 2D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서 얘네들을 티처로 쓰고 싶은데 얘들이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D 이미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왜 차이가 존재하냐? 2D 이미지와 3D 이미지의 피처들은 다르거든요. 이 2D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나 이런 좀 볼록한 어떤 그 3D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모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2D 이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3D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특징들을 학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3D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 2D 이미지를 무조건 쓰면서 추가적으로 3D에 관련 어떤 피처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는 조금 부족하다. 얘네들이 이 컨트라스티브 디스틸레이션 가지고는 2D 이미지, 그 3D 이미지의 스튜던트를 정말로 잘 학습을 시키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런 것들의 피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저희가 증명을 하고 있는데 피처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보 이론과 추론 학습이라는 굉장히 좋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정원주 교수님의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로 이제 증명이 된 것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우리가 태스크를 주자. 2D 이미지에 대한 태스크에 대한 파이프라인 하나 위쪽에 있는 것. 그 다음에 3D 이미지에 대한 태스크에 대한 파이프라인 하나를 주고 나서 그쪽으로부터 얻은 특징 벡터들, 피처 벡터들을 우리가 그 디스틸레이션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멘텀 때 얘네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개를 잘 했었는데 제가 지금 사실 굉장히 바쁘게 준비하면서 제가 좀 까먹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조금만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 2D에 대한 고유 특징들과 그 다음에 2D와 3D에 대한 커먼 피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처들. 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처들만 디스틸레이션,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스페시픽한 이 노이즈 같은 피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특별한 태스크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자가 얘네들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논문이 심지어 후속작도 나왔는데 그게 유립스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후속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읽어보려고 했으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게 얘네들의 논문이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논문에서도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건데 이 논문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느냐? 자, 이 두 개는 각각 다른 태스크예요, 그죠? 이 다른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에 쓰이는 학습 데이터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태스크에 대한 조정과 이 태스크에 대한 조정도 사실상 힘듭니다. 즉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니까
오히려 좀 세밀한 제어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 아니, 그런 한계점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었느냐? 그럼 디스틸레이션을 저렇게 두 개로 하지 말고 자기 혼자 스스로 학습시키는 건 어떨까?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취지에서 이 논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디퓨전을 이용해서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하겠다. 이건 이제 이미지 측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할 건데, 그럼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로는 세밀한 제어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까 논문에서도 그 리미테이션으로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미지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 보존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덴티티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얘네들 이 피처 뭐라 해야 되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얘네들 어디 갔어? 안 보이네요. 그 커서가 없어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를 지금 얘네들이 서 있는 너구리인가요? 너구리가 이제 서 있는 이 모습 자체를 유지시킨 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변형시키는 거를 스트럭처 프리저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이 너구리라고 하는 이 보존 대상이 아이덴티티고 그거를 보존하는 방식을 우리가 아이덴티티 프리저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안 됐었다. 그래서 이거 그 아까 제가 소개한 논문 다음에 얘네들끼리의 강점인 모델이 있어요. 이 스트럭처 프리저빙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넷이라고 하는 어떤 모델이 굉장히 강점으로 소타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아이덴티티 프리저빙 같은 경우에는 IP 뭐가 있었는데 뭐였지? IP 뭐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강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얘네들 둘 다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모델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었어요. 얘네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얘네들이 존재했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학습에 굉장히 고비용인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데이터 디스틸레이션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로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드리브스 튜닝 방식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좀 많은 연산 코스트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좀 모델을 개별적으로 튜닝해야 되는 것들이 없잖아 있어서 얘들은 연산 자체도 많이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제로샷 모델이 많이 안 좋아요 성능이. 즉 뭔가 뭐 한 두세 장 이렇게 줘놓고 얘네들 가지고 이제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제로샷 모델이 별로 좋지 않고 아까 말했던 IP 어댑터라고 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인스턴트 아이디라고 하는 어떤 모델도 있는데 얘네들은 제로샷이 그렇게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래서 그럼 이 논문에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이제 조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첫 번째는 정말 디퓨전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제너레이팅을 하는 겁니다. 즉 이 페어와이즈 데이터셋을 만들 건데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읽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LLM을 사용을 했었나? 그렇네요. LLM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할 건데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하면은 문제점이 무엇이냐? 사실 자기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자기가 학습한다라는 거는 치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가 낸 거를 어떻게 학습을 하지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규제를 조금 강하게 거는 겁니다. 어찌됐든 치팅의 문제는 얘네들이 발생하는 오류를 계속해서 그 오류가 증폭된다 이기 때문에 그 오류를 없애는 어떤 규제를 조금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매트릭을 조금 강하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매트릭을 강하게 줘서 얘네들을 없애는 방법을 위주로 하는데 차라리 그냥 제너레이션을 하고 나서 다른 모델에게 얘네들을 평가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LLM의 역할이에요. 즉, 디퓨전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는데 그 생성을 한 다음에 LLM에게 평가를 시킨
시키고 이 LLM이 요즘 좋아졌기 때문에 평가를 시킨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큐레이션을 합니다. 데이터 정제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페어 데이터 셋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큐레이션된 것들을 가지고 다시 VLM에게 맡깁니다. 그럼 그 VLM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던 아이덴티티 프리저빙이 잘 되었는지, 스트럭처 프리저빙이 잘 되었는지 VLM에게 세컨으로 이제 다시 평가를 시키게 되어서 평가를 두 번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조금 어느 정도 보완을 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가 많은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얘네들은 DIT를 조금 이용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제가 이 DIT 논문도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 프롬프트랑 이미지랑 이런 노이지 타겟 이미지를 같이 넣는 것들도 힘들었대요. 근데 여기서는 병렬 처리를 해서 어떻게든 만들어냈고, 그것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사실 얘네들은 코드를 뜯어봐야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모델 트레이닝을 어떻게 했느냐인데, 얘들은 또 이것도 조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이덴티티 프리저빙이랑 그 다음에 스트럭처 프리저빙이랑 다 오케이 좋아. 근데 너무 당연한 것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얘네들 이 첫 번째 이미지를 비디오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랑 그 다음에 자기가 생성해낸 두 번째 이미지를 비디오처럼 봐서 거기에 이제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을 넣으면은, 사실 이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은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 간의 그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잖아요. 그 비디오가 잘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에 이미지를 비디오처럼 본다. 즉 첫 번째 프레임과 두 번째 프레임 이미지가 두 개밖에 없지만 얘들을 비디오처럼 넣어서 비디오처럼 연결성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아이덴티티 프리저빙이 가능하도록 만든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이덴티티 로스를 넣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 로스도 같이 넣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하나의 DIT로만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연산 처리가 좋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얘기 안 한 거 없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좋으냐, 정말 다른 애들에 비해서 결과가 좋으냐 해서 제가 결과만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코기가 있어요. 웰시 코기겠죠? 이 웰시 코기가 Navigating a Tiny Sailboat, 어떤 티컵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항해를 하는 코기를 그려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사진이 여기 있는 DSD 사진인 것이고, 다른 것들은 드림부스나 아니면 IP 어댑터와 같은 그런 모델들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티컵을 타고 항해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드림부스 같은 경우에는 티컵을 타고 항해를 안 하던가, 아니면 티컵을 타고 뭔가 바다 안에 존재하는 그 바다에서 사는 웰시코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저런 것처럼 이제 티컵을 했는데 세일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항해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티컵이 없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별로 성능이 안 좋았는데 이 DSD를 했더니 전부 다 이제 좀 괜찮게 나왔다. 밑에 있는 사진들도 보시면은 다 괜찮게 나온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조금 보니까 전부 다 결과가 괜찮게 나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제가 아까 이것들을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치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규제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규제에 대해서는 매트릭에 대한 규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넣었죠. 매트릭 규제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모델에게 평가를 맡깁니다. 즉 다른 LLM에게 얘네들은 컨셉이 정말로 잘 보존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잘 따라가는가에 대한 평가 지표를 LLM에게 평가를 시킵니다.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평가를 했는데 그런 방법 중에서 이 DSD 같은 경우 이 DSD가 이 매트릭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었다. 그래서 이 매트릭을 봤을 때 이 DSD가 크리에이티비티가 이 평가 지표들의 곱이에요. 이 평가 지표들의 곱의 제일 첫 번째 그 성능을 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결과가 되겠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있는 CVPR 주소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권희자님. 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퓨처 디스틸레이션인가 봤는데 그냥 자기가 생성한 이미지에서 뒤를 통과시켜서 거기서 추출한 다음에 그걸 또 학습시켜서 셀프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사실 자기가 생성해낸 이미지들을 다른 모델에게 평가시켜서 규제를 조금 어느 정도 주고 그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이 논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얘네가 커스터마이제이션 느낌인 거니까 데이터셋 만들 때 그럼 BLM이 결국에 하고자 하는 거는 가장 유사한 아이덴티티 두 개를 뽑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셋 구성하겠다라는 걸 이제 BLM이 하는 느낌인 건가요? VLM이 하는 역할은 얘네들이 이제 디퓨전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요. 근데 프롬프트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인물이 있으면 그 A라고 하는 인물에 모자를 씌워줘 라고 하는 어떤 간단한 프롬프트를 줄 수도 있지만 뭐 구조를 바꿔서 이제 어떤 동작을 취해줘 라고 하는 동작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전부 다 생성해낸 다음에 그 이미지들을 VLM에게 맡겨서 얘네들이 정말 아이덴티티 프리저빙이 잘 된 사진들인가 또는 스트럭처 프리저빙이 잘 된 사진들인가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CP와 PF라고 하는 매트릭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스레숄드 이상인 애들만 데이터를 남기고 스레숄드 이하인 애들은 아예 버려버리면서 좀 큐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렇게 그 VLM의 역할입니다. 혹시 다른 분 네. 혹시 저희 전체로 사용한 CP랑 PF는 그냥 그 저자들이 만든 수치인 건가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 매트릭을 쓰는 논문들이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잠을 안 자고 만들어가지고 거의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LLM에게 CP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다 그렇게 프롬프트를 주고 PF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다에 대한 프롬프트를 주고 얘네들을 평가를 시켜서 나온 결과값의 평균을 낸 게 아까 데이터 그 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유저 스터디라고 해서 78명인가 77명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한테도 그 PF와 CP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얘네들과 똑같은 그 LLM에게 똑같은 걸 했는데 그 LLM과 유저 스터디의 결과가 비슷했다 이런 식으로 또 논문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분은 없으시죠?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